일단은 우리가 답변한 내용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것이 어떤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은 뭘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포괄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원래 이제 이것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어떤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법 규정들이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 권한을 목적에 맞추어서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게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활방사선법이 2011년도에 온열 매트 때문에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원료 물질 및 공정 부산물 취급자 등록 같은 의무를 하도록 이 법에서 원안위에다가 다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현황을 기록 보관하고 그 다음에 연 1회 보고하도록 하고 등등의 어떤 그런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 규정의 취지와 그리고 생활방사선법의 제정 목적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조사나 검사, 보고 의무 강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원안위한테.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장은 아까는 이제 대대충에 사용하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국가가. 근데 우리는 알았어. 왜냐하면 검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검찰 조사에서 큰 걸 획득했어요. 굉장히 소중한 어떤 성과야 이거는. 뭐냐면 피고 회사에 OEM 제품을 제작하는 성지 배드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나자이트를 구입했고 대진침대는 이 성지 배드 주식회사로부터 모나자이트를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성지 배드 주식회사가 이렇게 납품한 매트리스를 판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을라 1호증 해견료 물질 판매 내역서를 아까 대한민국이 냈는데 되게 웃긴 게 되게 비열하게도 앞글자 하나 남겨놓고 뒤에를 다 땡땡땡땡으로 냈어요. 근데 그중 성으로 시작되는 거. 이게 성재배드 주식회사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로 시작되는 땡땡땡 이거 누군지 밝혀라. 이래가지고 밝혔다니.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답변서를 못 내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서를 못 내고 있어 지금. 자기네들도 쪽팔린 거 알아 보지.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이게 보면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원자력 안전 기술원 조사를 통해서 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 수적 관리가 충분히 가능했다. 근데 14년도 15년도 전부 다 이 조사 품목에 매트리스를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검찰로부터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부터 이미 성지배드 주식회사가 모나자이트를 구입할 침대를 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 조사를 나가서 뭘 봤냐면요. 이 성지배드 주식회사의 그 근로자들이 그 모나자이트 분말 가루를
이용할 때 제대로 장갑은 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장 자체에 그 방사선 수치는 어떤지, 라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측정하고 그냥 돌아갔어. 거기 공장 가봤으면 침대에다 뿌리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굴러환경 먼저 확인하는 거. 굴러보건반 때문에. 근데 침대 자체는 검사를 안 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어요.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판매업체 리스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가구인 침대 매트리스 제조에 문화재를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언제였어요? 네? 그게 언제? 2013년도에 2014년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2014년도에 가서 조사를 했다니까, 근로환경만. 침대에 뿌리고 있는 건 알았는데 침대에는 조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대. 14, 15년도에 매트리스를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침대 회사가 수입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게 예견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국가는 뭐 일반 사인들이야 뭐 실수로 난 몰랐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국가기관이 이거를 가서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신고도 받은 다음에 매트리스 조사를 안 했다. 이거 변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을 했고, 고농도 방사능 물질임을.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예견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예견 가능했다라고 하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방치해서 결국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촉구한다라는 것도 준비서면에 썼어요. 심지어 이거를 피해조사위원회를 좀 구성해주고 역학조사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잠깐만 제가 소리를 질러야 돼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를 하면 뭔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조사 자체를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조사를 안 하는 것 자체로 위법행위인 것 같아. 대한민국이.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매트리스를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방사능 매트리스가 돌아다니게 냅둔 것도 위법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안 하는 것도 똑같이 위법하다. 그렇죠. 건강 피해를 호소를 하는데 그쵸. 아무것도 안 한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뭐 방사능이 뭐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위험하고 그 이하까지는 괜찮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진짜. 방사능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우리가 뭐 자연 속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방사능을 쬐는 걸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너 얼마 주면은 방사능 침대에서 한 10년 살아볼래? 했을 때 솔직히 1억 줘도 아무도 안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안전한 방사능 수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되게 많아요. 저선량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됐을 때 이제 사람들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건강에 어떻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단순히 야 거기 조금밖에 안 나와서 괜찮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국가의 태도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대진 침대보다도 국가가 주된 타겟이에요. 저희 소송의 주된 타겟은. 왜냐면 국가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진 침대는 계속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 몰랐다. 진짜 몰랐다. 우리가 무식한 거 잘못이지만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정도는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고 대한민국 쪽에 들어가는 그게 가장 저는 유효하게 먹힐 만한 공격인 것 같아요.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를 이제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굉장히 참여도가 낮으세요. 우리 피해자분들이 그러서. 저희가 고소한 게 상해랑 그다음에 사기 그리고 광고 규정 위반이에요. 광고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 3개거든요. 근데 알았다 라고 가면 고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랑 상해가 성립. 일단 사기 성립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상해는 자 알았다에서 고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돼요. 인과관계. 아씨 코드가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러면 유죄. 그죠? 근데 상해인데 인과관계가 불인정 하면 상해 미수예요. 고의성이 있었을 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때리려고 이제 주먹을 휘둘러요. 근데 주먹을 맞으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근데 주먹에 안 맞고 이 사람이 놀래서 피하다 넘어졌어. 그래도 상해 미수예요. 내 주먹에 맞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사람을 상해할 의도로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됐어도 인과관계 인정 안 되더라도 상해 미수는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약간 논란은 있어요. 그냥 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근데 그다음에 몰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고의 없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기 불성립. 그다음에 상해도 불성립 대신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을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죄.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서 인과관계가 불인정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인데 지금 검찰이 간 구조는 일단 몰랐다를 택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로 가잖아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을 검토를 했더니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더라 해서 무죄로 간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불만인 이유는 여기에 가야 돼요, 여기를. 얘네가 진짜 몰랐냐,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얼만큼 입증이 됐냐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면 몰랐다는 게 정확히 입증이 안 되면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았다, 왜 고의가 있다, 그러니까 사기는 당연히 성립이 하고 상해가 만약에 인과관계 불인정 되더라도 최소 상해 미수는 돼야 된다. 이게 우리 논리인 거예요. 근데 애당초에 이거를 알았다를 탈락시켜버리고 몰랐다로 가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만 이제 얘네들은 유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당초에 알았다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몰라? 그럼 왜 몰랐냐? 카페에도 제가 올렸지만 왜 몰랐냐? 그 신승호 가족들도 같이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게 인체에 해로운 거를 알았다면 자기 가족들이 침대를 썼을 리가 있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진술서랑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쓴 침대 사진을 제출했대요. 근데 뭐 뭐 진짜 썼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예 압수수색 해가지고 집안 들어가서 봤니 니네가 침대를? 근데 그건 아니래.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믿기로 했대. 그래서 나중에 그 수사 기록 보고 그 침대 사진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우리가 제출한 우리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거 몇 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믿는 게 이게 검찰이 옳은 결론이냐 이거 가지고 한참 다퉜어요 검사랑. 근데 검사는 굉장히 분명하게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얘네가 특허 등록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물론 특허에 그건 모나자이트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률상 다 이렇게 신고하고 수입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을 사용해서 쓰면서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 사장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사장이 모른다 그럼 직원 중에 누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니침대 관련 그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 이게 말이 돼요? 성지배드 주식회사 관련자들 다 몰라. 왜냐면 성지배드 주식회사의 그 대표들도 수사를 받았어요. 박창배라고. 그쪽도 몰라.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아무도 모르는데 침대는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되게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소장을 넣을 때 4,600명인데 우리 의뢰인들이 이거 다 집어넣을까 고소장을 아니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상해가 죄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해로 진단서 내신 분들만 집어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진단서 있으신 분들만 집어넣었어요. 180명 정도를. 왜 500명 정도 되는데 180명만 넣었냐? 그게 이제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할 때 그 당시까지 의뢰한 의뢰인들만 추려서 넣다 보니까 180명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뭐 4,600명 그러니까 뭐 이 나머지 이제 4,600명 정도를 더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은 이유는 검찰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80명만 돼도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뭐냐면 다 통지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 고소인들한테. 그래서 고소인들한테 막 단체 문자도 계속 꾸준히 왔을 거예요. 뭐 조사 중입니다. 뭐 추가 수사 중입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등록하고 시스템에 막 이렇게 관리하는 게 검찰이 너무 힘들어해서 더 넣으려다가 제가 솔직히 검사가 이러더라고요. 안 넣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넣었어요. 괜히 좀 밉보이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넣었는데 나머지 분들도 지금 고소하셔도 돼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고소를 하셔도 되고 하시면 아마 똑같이 불기소 처분 이어서 통지서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냥 그 명단에 안 들어가 계셔서 안 받은 거니까 뭐 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일단은 미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일단은 손해배상 채권은 그러니까 국가배상은 좀 달라요. 국가배상 5년인데 대진침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3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거는 법률상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까사미아를 진행하고 있는 황경태 변호사가 이제 제 친구인데, 황경태 변호사가 한 200명 정도 모아서 까사미아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만 원씩 청구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까사미아 매트리스는 일단은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크게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들 약간 이제 신체의 뭔가 기능 저하 이런 거 느꼈지만, 지금 현재 막 우리처럼 막 백혈병 걸려서 죽고, 막 폐암 걸려서 막 죽고, 지금 막 거의 마지막 폐암 단계에 있으시고, 수술 막 여러 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만이 없는 거야. 100만 원씩 청구를 했어도. 우리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당시 저희가 소장 접수할 때 분위기였고, 그래서 1000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 500만 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일반, 그러니까 신체상 손해 피해자들 말고 그냥 일반 피해자들. 근데 500만 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들 의견이 그때는 어땠냐면은 50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높였어요.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사미아 소송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청구해 놓으니까 그 얘네가 그래 지금 빨리 갖고 말자 이런 그 태도인 거예요. 까사미아 쪽은. 그래서 제가 까사미아 맨 마지막 소송이 제가 나왔거든요. 어제 변론이 종결됐고 2월 14일 오전 11시 30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올 거예요. 2월 14일 날. 까사미아 라돈 소송은.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인정이 되면 그냥 우리도 일단은 책임 자체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장할 거는 우리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당연히 그쪽도 우리를 따라서 아마 청구 금액을 높일 거예요. 항소심 가면. 지금은 일단은 100만 원씩 청구했는데 항소심 가서 아마 우리 거 보면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이렇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쨌든 까사미아 쪽은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내는 걸 원해서 변론이 종결됐는데, 우리 쪽은 어차피 대진 침대는 까사미아는 지금 까사미아 회사 계속 되잖아요. 대진 침대는 침대 회사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죽을 때까지 버티자가 지금 현재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말했듯이 3년을 넘겨서 판결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배든 침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폐암 환자들은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게, 라돈이 폐암의 발병 요건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라돈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폐암에 걸렸다라는 거는 저는 얘네들이 입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진 침대가. 근데 폐암이 아닌 다른 질병이 그게 되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라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백혈병도 걸릴 수 있고 유방암도 걸릴 수 있고 자궁 쪽 질환도 생길 수 있고가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면 폐암 환자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질병이 발병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검찰과 대화를 나눠볼 때 그들의,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은, 아니 백혈병, 유방, 그다음에 갑상선, 자궁 이런 거랑 라돈은 원래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라돈이 폐암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연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 해외 논문 중에는 꽤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라돈이 문제가 아니라 라돈이 있으면
이게 라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라돈이 얘가 방사선 물질인 이유는 분열을 하잖아요. 핵분열을 하면은 이 핵분열 하면은 여기서 방사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선량 방사선을 계속 쪼이는데 이 방사선이 폐암과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리고 핵분열하고 나면 분열되면 아예 없어지나 몸에서? 납으로 남아요, 납. 근데 납으로 남으면 우리 의뢰인들 중에 그 9살짜리 남자애가 갑상선이 영구 불능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남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제 사설 업체에다가 성분 분석을 맡겼더니 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9살짜리 남자애가 솔직히 무슨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납이 체내에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침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지. 엄마도 했어요? 엄마는 안 하고 아이만? 네, 아이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분 검사를 근데 모발은 조금 계속 자라고 자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체내에 있는 납 검사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여러 전문가 분들을 찾아다녔는데 뭐 지금 뭐 그렇게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작업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백도명 교수님께서 그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그 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신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했었냐면은 막 침대에다가 쥐를 막 실험용 쥐를 가지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해볼만 하고 뭐 자력이 충분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질병 분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진침대 소송하시는 분들에서 나타나는 질병 분포랑 그다음에 일반 그 사람들 질병 분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다른 특이점이 있는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일말에 그런 좀 다른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빌미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되게 상식적인 것을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사회 전문가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다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진침대 버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침묵하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어용 지식인들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한 번 더 그 어용 지식인의 그 인터뷰를 한 번 더 이렇게 딱 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법정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왔어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을 시작할 때 2018년도 5월경에는 사람들이 많은 열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좀 조직을 구성했으면 훨씬 쉽게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제가. 그 피해자들 사이에 조직을 구성할 만한. 그래서 지금 약간 뒤늦은 감은 있는데, 애당초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조직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걸 좀 고백을 드리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단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공지를 올렸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 9명이 오셨어요. 네. 네, 약간 실망스러운 참석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시작을 해서 우리가 꾸준히 국가기관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검찰 가서 검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피해 신고도 얼마 안 들어오고 요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피해 신고를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검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사님도 몰라요. 검사님 모르시죠? 왜냐면 없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인상이 제3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용히 있고 뭐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소송 외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피해도 없고 피해가 있어도 다 회복됐고 또 우리는 우리 피해자들은 그냥 괜찮은 상태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데 우리가 꼭 거리로 나가서 무슨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별로라도 묶은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관계기관에다가 서류 형태로 청원을 꾸준히 넣고 그런 정도의 어떤 액션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명으로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지금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데니시를 사용하는 9만 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9만 명의 명단을 다는 아니더라도 흡사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제가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보긴 할 건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꾸려서 이제 거기서 계속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추적 관찰 중입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추적 관찰 결과 지금은 새로운 병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를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데 판사도 놀래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법정에 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입증이 사실 백혈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에 그분들은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기 발병률이 일반보다 높았다는 거. 예. 왜냐면 거기서 나온 백혈병도 특이성 질환이 아니에요. 거기도 비특이성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그쪽은 통계를 내서 그걸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통계를 낼 수 있으면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내려면 이 실험 집단이 되게 공정하게 추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실험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침대 사용자들이에요. 전체 침대 사용자들. 여기서 무작위 추출을 한 다음에 질병 발병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침대 사용자들의 명단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제가 판사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도 바로 이해했고
전체 침대 사용자의 명단이 없이 그냥 이 원고들만으로 표본을 삼는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바이어스 배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좀 더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원고로 참여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가능하죠. 우리가 추측이. 이 9만 명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더 피곤하고 막 더 코피도 많이 흘리고 막 이랬던 분들, 불면증도 너무 심했던 그런 분들이 원고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와,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이 원고들이 좀 더 그러니까 자신의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심하게 왜곡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예전 상태를 라는 두 번째 바이어스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고 집단이 아닌 전체 침대 사용자들의 명단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병명을 구체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다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이 전체 침대 사용자의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결국은 환경보건시설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를 열어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접수 많이 안 해주시거든요, 보통. 이게 전체 명단에 얻는 거랑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요. 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일단 질병 발병자가 500명이니까 그거의 10배수? 5만 명? 5만 명 정도. 5,000명, 5,000명. 10배에서 5,000명이나. 5,000명?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000명 중에 500명. 5,000명이니까 좀 더 늘려야 되나? 한 10,000명? 이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9만 명이면 그 9만 명 중에 우리가 이제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카페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되면 그 질병 분포라는 걸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그래도 그 숫자만으로도 만약에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은 그걸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뭐 5만 명 이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사실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하게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 3만 명이 돼요. 네. 그런데 이들마저도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신고 접수라는 게 5,000명 신고 접수라는 게 가습기살균제도 지금 6,800명이에요. 지금 신고한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1,500명이지. 거기는.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 되게 그 가습기살균제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비자 보호원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 보호원은 되게 낙담한 거야.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소비자 보호원 쪽 사람들한테. 네. 근데 왜냐면 자기네들이 기껏 되게 열심히 해본 거예요. 1인당 30만 원씩. 근데 1인당 30만 원을 대리치는데 우리 못한다 라고 배째라 해버리니까 소비자 보호원도 자기네들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지금. 대리침대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원들도.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 판결이 아니라 이제 결정한 그 결정문 내용 보면은 우리 의뢰인이 아닌 폐암 환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폐암 환자도 그쪽에도 있어요.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예. 왜냐면은 소비자 보호원의 조정 신청은 소송에 참여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 집단이 배제적이에요.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제적인 집단인데 그쪽에도 폐암 환자 꽤 있어. 그 얘기는 침묵하고 있는 폐암 환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막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는 피해자들까지 좀 차원에서 같이 행동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생각을 잘못했던 것처럼 되게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소송 참여인들끼리만 뭔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꼭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9만 명을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9만 명 아니라 8만 5천 명이죠. 우리 5천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8만 5천 명을 함께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률사무소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 김지혜를 중심으로 뭉치기보다는 피해자분들이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체를 조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근데 최소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합의는 오늘 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 단체에는 꼭 소송 참여인들이 아닌 사람도 일단은 대리침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입증되면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운영이나 유지 같은 거에서는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인 합의를 하고 대표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뭐 추후에 다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를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조금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하시게 한번. 그럴까요? 네, 네, 그냥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꼭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기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침대를 치면서는데 그 10년간 매일 뭐 코피를 흘렸으며 뭐 등등등. 근데 코피 흘리신 분 되게 많거든요. 저희.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 5,000명 중에 500명이 그거라 했잖아요. 병명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500명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더 아픈데 안. 더 아픈데. 안 집어넣는 거죠. 일단 아픈데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끝날 거고요. 그 신체상 손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신체상 손해 발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병명이 있는데 그냥 일반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 데이터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저 차례